제가 좀 불리한 점인 것 같은데 저는 업계에 있고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사단법인으로 만든 지 한 1년 조금 넘었고, 의장사가 배달의 민족, 한 1000개 넘는 스타트업이 지금 가입해 있고요. 들어보신 뭐 직방, 토스, 뭐 빅히트도 있어요. 뭐 등등 해서 웬만한 스타트업들은 다 회원사나 이사사로 가입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거의 대부분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희는 현재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사업 모델을 하고 있고 거기서 플랫폼 노동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정도를 그냥 공유드리고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유경제란 말이 한참 있었고 O2란 얘기는 지금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저는 공유경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공유는 결과적으로 공유가 되면 공유인 거지 뭐 이게 공유경제냐 아니냐라는 논쟁으로 가는 건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지금 다 아시겠지만 통용되는 용어는 그러니까 해외 저널을 찾아보려고 해도 다 디지털 플랫폼 이코노미나 디지털 이코노미로 검색을 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경제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다 어떤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방점은 플랫폼이 아니라 디지털에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노동의 형태가 없었던 것이 새롭게 등장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의 중개 영역들이 디지털화로 옮겨가면서 벌어지는 현상, 그게 눈에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거기서 질적인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분류를 여러 가지로 다들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저희가 조사한 바는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하면서 접근하고 있어요. 여기는 노동 디지털 플랫폼을 뒤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플랫폼은 중개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개하는 노동을 중개하면 그게 플랫폼 노동이 되겠죠. 가령 타다나 우버 같은 경우는 차량을 중개하지만 드라이버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드라이버는 플랫폼 노동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령 배달의 민족은 소상공인 음식점을 중개하는데 그분들은 자영업을 중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의 개념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어떤 바운더리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봤을 때 여러 논의들을 하시지만 아주 그러니까 위정도급이라고 표현할 만한 굉장히 업무 지시가 빡빡하고 정규직으로 분류되어야 될 것만 같은 노동 형태도 존재하는가 하면 아주 느슨한 자영업의 형태까지 스펙트럼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중간 어딘가에 한 플랫폼 내에서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가령 배달의 민족은 라이더를 중개하는 데는 아니에요. 라이더를 중개하는 데는 다른 업체, 배달 대행 업체고, 배달의 민족은 소상공인을 중개하지만 자체 라이더를 한 1000명 좀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 1000명이 다 같은 형태의 근로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가령 원하는 자들에 한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200명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용역계약, 그 내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갈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스타트업 투자 규모인데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기업들이 왜 뭉쳤냐 했을 때 규제 문제가 확실히 심각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 중에 그나마 모빌리티 쪽은 규제가 심해서 O2O 쪽이 좀 활발한데 주로 투자가 이쪽으로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각 영역별로. 그래서 뭐 모빌리티가 대표적으로 배달 쪽이 얘기되고 있지만 뭐 가사나 세탁, 그다음에 뭐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단기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저희가 보는 디지털 플랫폼, 저희가 보는 게 아니라 대체로 얘기하는 게 디지털 플랫폼의 3명 구조, 양면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좀 들으시면 노동계 쪽에서는 쟤네 뭐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플랫폼 기업 중에 하나가 공급자, 그러니까 라이더, 너 이때까지 국내에서 라이더를 누가 많이 가장 생각했고 라이더의 처우에 대해서 목소리 높여 얘기한 집단이 누구였냐? 자기가 이 사업을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해보니 우리밖에 없더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더라. 왜? 우리는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공급자는 뒤집어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은 공급자로서 자신들의 고객인 거죠. 훨씬 더 중요한 고객입니다. 수요자보다. 왜냐하면 수요자는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받고 기업이 성장하는 거고 스타트업들이 공급자가 부족한 현상이에요. 가령 대리로 치면 대리 기사님들이 부족하고 물량에 비해서 라이더 같은 경우 라이더를 못 구해서 지금 난리인 상황이라서 이분들을 자기 플랫폼에 계속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할 수밖에 없고 디지털 기업들은 그래서 그동안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배달 노동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눈 오는 날 일정 부분 셧다운을 한다든지 뭐 더운 날 뭐 추가 수당을 준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처우들을 할 수밖에 없고 이미 그걸 해오고 있고 종합보험이나 이거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님도 이런 문제들은 기업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플랫폼 노동의 관점에서 접근한 게 아니고요. 기업들의 이해관계상 디지털 플랫폼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통의 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개 플랫폼이 있고 수수료나 광고료를 중간에서 받고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하는데요. 이건 보통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격차를 줄인다는 건데요. 가령 지금 라이더 구조를 더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이제 알바로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나의 고용으로 존속하셨다면 어느 순간 배달 대행 업체들이 지역 대리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일정 부분 피라미드 구조라든지 대리 운전 시장도 똑같아요. 지역의 어떤 콜업체라든지 퀵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떤 옥상옥 구조를 깨는 걸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왜냐하면 디지털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누가 우리의 경쟁자냐라고 했을 때 공급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기존의 중개업체들 를 경쟁자로 생각을 하고 실제 그 시장에서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 대행 쪽의 기업들도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령 90% 이상의 이 오토바이를 배달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플랫폼에 연계되어 있지 않은 기존의 중개 영역에 남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거의 효과는 뭐냐? 왜 기존 중개와 달리 전통적인 중개와 달리 디지털 플랫폼이 갖고 오는 거에 왜 급성장을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거래 비용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시장 양성화의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든 소득을 원천 징수를 하던 기업화됐기 때문에 산업화됐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커지고 거기에 있어서 세금이든 기존의 법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의 생리라서 양성화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노동의 형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를 제가 왜 굳이 썼냐면요. 구분하셔야 될 게 가령 우버의 논쟁과 우버의 갈등 양상과 다른 업종을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존의 공급자를 만일에 신규 플랫폼이 대체를 한다면 우버와 같은 갈등 양상이 일어납니다. 가령 기존에 택시 드라이버들이 있는데 택시 드라이버가 아닌 라이센스를 받은 드라이버들이 아닌 신규 드라이버들이 시장에 진출했을 때의 그 업종 간의 갈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타다의 문제나 카카오의 문제였고 나머지 플랫폼들은 대부분 기존의 공급자를 연계합니다. 가령 라이더를 하셨던 분들을 디지털 플랫폼이 연계하고 가사 서비스를 하셨던 분들을 연계하고 전세버스 같은 경우도 전세버스 기사님들 그 차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벌어질 일들은 전세버스의 기사님들을 그동안 누가 중개를 하셨냐면 전세버스 회사가 중개를 했죠. 그러면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전세버스 기사님들이 아니라 전세버스 회사와 경쟁하고 있는 거고 반발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오히려 카카오 드라이버 쪽도 마찬가지였는데 드라이버분 혹은 기사분 입장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이랑 직접 연계되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중간 마진도 떨어지고 두 번째 더 중요한 효과는 기업 디지털 플랫폼 얘기를 하면 기술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보통 다 어떤 어플리케이션 혹은 어떤 이 로직이 뭔가를 통제한다고 여기시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얘기를 할 만한 기업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더 촉발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령 콜업체들이 막 무수하고 프로그램사가 어딘가에 존재하는데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이었다면 싸워야 할 대상이 타겟이 되지 않지만 카카오가 드라이버 사업을 했고 오토 사업에 기업들이 진출을 하면서 그 기업을 타겟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저는 그게 나쁜 현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가 더 활발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변화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마치 모든 걸 기계가 대체하고 기업들이 뒤로 숨었다가 아니라 오히려 역전적으로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완전 음성화되어 있던 것들이 거대 산업화되고 기업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테이블 위로 올라오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플랫폼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량의 공급을, 가령 공급자가 몇만 명 단위를 넘어서면 아주 자유로운 형태의 수수료 베이스에 그때그때 일감을 서로 매칭해 줄 수 있는 풀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아주 내가 그냥 어플리케이션 키고 가다가 중간에 배달할 게 하나 뜨네 그러면 그냥 해서 픽업해서 가면 그게 쿠팡이츠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디지털 플랫폼들도 있죠. 공급자의 풀이 적거나 사업 모델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초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노동의 형태들이 등장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많은 풀이 있어야 되고 공급자의 많은 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수료 기반의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좀 더 유사해 보이고 근로자가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또 양면적인 게 뭐냐면 가령 이런 거예요. 드라이버가 이제 배달을 하나 식당에서 픽업을 해서 하나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게 기존의 방식이었다면 기술이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새로 들어오는 것들을 픽업해서 시간당 배송 물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류의 효율을 한 건데 그럴 때 예를 들면 계속 기존의 퀵시장은 지금도 퀵시장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핸드폰 한 6개를 이렇게 오토바이에 깔고 프로그램 하나를 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새로 고치면 하는데 시간이 버퍼가 짧을수록 콜을 많이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 프로그램을 6개를 깔아 놓으시고 프로그램 상에서는 6명의 사용자처럼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데이터가 쓸모없는 데이터가 축적되는 거고 위험하게 계속 이걸 클릭을 하세요. 최근에 스타트업들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중간에 내가 이동하는 경로에 자동 콜 수신을 해놓으면 내가 가는 동안 콜을 자동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이거를 하는데 망설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될 경우 혹시 강제 폐차로 해석되지 않을까? 가령 기존의 종속관계로 해석이 돼서 갑자기 정규직 고용을 몇만 명을 정규직 고용하라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지금 딱 그런 고민들의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어느 만큼 라이더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한다고 해도 생리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해야 이게 우리의 노동의 관점에서 부합하는 건지 뭐 이런 문제들. 최근에 이것도 저 생중계되고 있는 거죠. 사례로 말씀드리면 이제 신규 플랫폼들이 계속 진출을 하면 그것들을 고민을 하시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이제 등장을 할 때 기사님들을 우리가 알선을 해야 된다. 근데 4시간 이상 운전하는 거는 무리다. 우리 사업 모델상 4시간만 하는 걸로 계속 풀링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뭐라고 했냐면 혹시 휴게 시간 주기 싫어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시간 이상이라면 그러니까 생각도 그게 휴게 시간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되면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업 모델상 그렇대요. 그러면 4시간 동안 못 움직여요? 이랬더니 못 움직인대. 화장실도 못 가요? 못 간대. 문제 생길 것 같은데요? 이러면 뭐라 하시냐면 그러면 쉼터를 만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쉼터를 만들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착하다 안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어느 선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기업들도 그걸 인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하는데 이걸 법적인 관점에서 그 금기법에 따라서 뭐 주휴수당 줬냐, 퇴직금 줄 거냐, 뭐 예를 들면 너네가 레이팅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뭐 무단 해고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존의 용어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최근에 이거는 EU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제 예전에는 막 여러 가지 논의가 혼재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약간 중립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죠. 플랫폼 노동 자체가 좋냐 나쁘냐의 논쟁을 넘어서서 실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김종진 박사님 잘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작년에 출범한 거는 2주년 선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작년에 만들어졌지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된다가 한 꼭지였고 동시에 고용보험, 산재,
직업훈련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 이렇게 기업 쪽에서 말을 했거든요. 그 의미를 기업들이 다 이해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쓰긴 했는데 방점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새로운 노동의 형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없던 노동이 등장한 거는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지점은 있는데 그거는 디지털에 기반해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양태들이 생겨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제 개인의 의견을 담아서 말씀드리면 저는 유연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도적 취약성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재 안전, 그 다음에 이직에 따른 실업 안전망,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저숙련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응하는 직업훈련이나 하이스킬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보장 이런 것들은 기업이 일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식이 말씀하신 플랫폼세가 될지 기본소득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제 사견을 담아서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이란 논의는 전 되게 손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플랫폼세든 뭐든 그걸 썼을 때 그 돈을 어디다 쓸지 우리나라 제도의 어느 방식으로 포괄될지에 대한 논의가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말을 계속 그동안의 특고를 말만 계속 해왔지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는 방식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기업에게 정확하게 그런 의사들을 전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최근에 정치학에서도 너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치학에서도 이쪽에 관한 논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가령 독일이랑 미국이랑 스웨덴을 비교 분석을 했던데 이런 거예요. 가령 독일과 미국은 굉장히 제도적으로 다르지만 기업 중심의 복지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나가거나 그 산별에서 나가는 순간 나의 안전망은 보장되는 게 적은 국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우버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냐면 미국은 규제 완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갖고 그다음에 기업이 지금도 캘리포니아에서 얘기가 나오듯이 종속이 있냐 없냐 그 개별 형태를 갖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독일은 몇 개의 주 외로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북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갔냐면 거기는 국가 중심의 복지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직장에서 평생잡이냐 아니면 이직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복지의 어떤 수준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핵심은 조세 기반의 국가들이잖아요. 논쟁이 조세로 퍼졌어요. 그래서 우버든 에어비앤비든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을 했을 때 너네들의 조세를 어떻게 공평하게 우리와 조율할 거냐 로 전개가 됐고 그 과정에서 이 정착자가 한 얘기는 새로운 어떤 얼라이언스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플랫폼 노동을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4대 보험 정규직 하라고 하면 배달의 민족은 뭐 실패했습니다. 물론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원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복지 체계라든지 정규직 중심의 이 사회에 껴맞추는 방식으로 이걸 틀어가는 순간 일의 해결이 날까 이런 생각이 저는 한편 들고요. 오히려 다른 대안들을 같이 논의해 갈 때 새로운 연합이 만들어지고 복지 체계 전반에 대한 수정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됐든 플랫폼세가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이거는 조금 더 확장해서 그러한 세금 혹은 그런 기업의 기여를 과연 개별 노동자에게만 해당하는 걸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어떤 조세나 복지 체계를 정비하는 방식으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생중계라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쿠팡이 최근에 배달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투자금이 많기 때문에 몇 천억을 시장에 부을 거고 투자를 할 거고 그거의 대부분의 많은 투자금이 라이더한테 가는 방식으로 지금 쿠팡이 발표를 했죠. 라이더 유니언이 요구했었던 어떤 최저 수수료 인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논의가 개별 플랫폼마다 우리가 최저임금 논의하고 근기법 논의하고 이랬던 것처럼 최저 수수료, 무단 해고 등등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기업들이 그걸 과연 감당하지 못하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한테는 그게 더 손쉬운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투자가 어느 정도 기업이 성장하고 또 시장 점유율이 바뀌고 이러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과연 뭘 제도화할 거냐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되게 지속 가능한 제도로 가기에는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예, 어떻게 갈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